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주영과 기업가 경영, 기업가 정신, 5번째 강의가 되겠죠. 5번째 강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정주영의 경영 관리 방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주영 회장님의 무슨 일화 중심이 아니라 우리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컨텐츠와 그 프로세스의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정주영 회장님의 각종 일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경영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선에 우리 그 경영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정주영 회장님을 좀 대입을 시켜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상 경영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경영학 첫 시간에 요약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영학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선은 경영이 뭔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선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사람의 집합체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집합체이면서 그냥 사람이 단순하게 모여있는 것을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의 집합체는 조직이라고 한 겁니다.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걸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 조건만 가지고 또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된 자기네들의 그 개별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조직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 목표는 똑같대. 자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독불장군처럼 다른 사람하고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관계를 유기적인 상호작용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기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을 한 결과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될 특징은 조직이 갖춰야 될 특징은 시너지 벡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을 합쳤을 때 두 사람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세 사람, 네 사람의 힘을 발휘할 때 또는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의 힘을 발휘할 때가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일 가까운 조직이 가정 조직이고요. 또 기업도 물론 조직이 되겠고요. 학교도 조직이고 병원도 조직이고 조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 가족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수 있겠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추구. 불행하려고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조직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병원 조직,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이게 공동의 목표가 되겠죠? 또 학교 조직은 대학은 제1의 목표가 공동의 목표가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 교육, 봉사 이 세 가지가 대학 조직의 목표가 되겠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경리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조직은 기업 조직이거든요. 이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옛날에는 뭐 이윤 극대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는 낡은 시대의 기업관에 속한 것이다. 요즘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조직의 공동의 목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뭔가를 하는 것이 경영 활동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략, 관리, 운영 이 세 가지가 경영의 핵심적인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자주 변합니다. 이때 물론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위협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이 전략 결정이고요. 또한 반대의 경우에 환경 변화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변화가 되게 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 결정이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달성도 effectiveness라고 표시를 합니다. 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도.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냐.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100% 달성했으면 대단히 우리가 효과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효율성, efficiency라고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개념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투입분의 산출이죠.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냈을 때 매우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동일한 아웃풋을 최소의 인풋으로 달성했을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추구했을 때 우리가 훌륭한 관리자 또는 훌륭한 관리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해 놓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 상근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표는 빈대 잡는 거였죠. 빈대를 잡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가 상근을 태운 행위. 결과 빈대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빈대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과 상관을 태운 행위는 대단히 효과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아웃풋이 그 불태워서 얻은 아웃풋이 산출이 뭐냐? 산출물이 빈대 한 마리라고, 빈대 시체 한 마리죠. 빈대 시체 한 마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인풋이 집 한 채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매우 크죠.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행위였죠. 효과적이었으나 비효율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 지침이고 그걸 잘하는 것이 관리 활동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효율성을 잠깐 좀 외면한 채 효과성, 뭐라고도 서울만 된다, 가면 된다는 그러한 속담하고 똑같이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쏙 빈 강정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돼서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경영이, 효율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효과 경영보다는 효율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훌륭한 경영이다.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운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p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peration은 앞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관리 활동을 정해진 방식과 체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을 관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정형화, 매뉴얼화가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조직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그 할 일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반복적,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활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세 가지 경영활동의 컨텐츠를 경영자의 위치별로 배분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배분할 수 있겠죠. 이쪽에 이제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관리활동입니다. 위에 부분이 전략이고 밑에 부분이 운영이죠. 경영자를 우리가 하위 경영자, 중간 경영자, 최후 경영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건 이제 기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이제 대리급 이하 이렇게 되겠죠. 하위 경영자.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다 경영자라고 봅니다. 경영자라고 보지 경영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는 최후 경영자만 경영자라고 보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데 경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활동은 요 네모 중에서 가장 넓이가 넓은 부분이 요 부분이죠. 전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본인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관리 활동이죠. 관리 활동. 이 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주는 활동도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운영 활동, 요 조그만큼 있기는 하지만 최고 경영자도 자기한테 정해진 매뉴얼대로 매일매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회의도 해줘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도 해야 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 결제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최후 경영자가 자기는 최후 경영자라고 해서 뒷짐만 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불규칙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되겠죠. 이 중간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관리 활동입니다. 이 중간에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간 경영자죠. 그래서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허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그럽니다. 관리자. 이 양반들이 해야 될 중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당연히 기업의 전략, 나아갈 방향이 뭔가 하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하위 경영자들이 수행하는 운영활동도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해 주면서 동참하는 이런 그 일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하위 경영자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운영활동이죠.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매일매일 성실히 수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그 매뉴얼대로 일상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략 방향도 알고 그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관리 지침도 아는 상태에서 운영활동을 수행해야 제대로 된 운영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역할, 최후 경영자는 전략, 중간 경영자는 관리, 하위 경영자는 운영활동, 이것을 제대로 수행을 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자라 그러면은 사실상 이사급 이상의 매우 높은 최고 경영층을 관리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잘못된 표현인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가 수행해야 될 전략활동, 이 전략활동은 외면한 채 관리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를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최고 경영자를 비난하는 그러한 말로서 알아들어야지. 최고 경영자 관리자라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좀 높은 직책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전략가. 예. 지금까지 본 우리가 이제 경영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의 동태적인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경영은 이와 같이 3박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planning, doing, seeing 영어로 말 그대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실행에 옮기고 세 번째 단계로는 통제입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링이라고 한 말로서도 표현이 되는데 seeing이라는 말로서도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행을 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번 계획을 할 때 이걸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작업이 통제 활동이거든요. 이번에 실행을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 다음번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다음번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뺑뺑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합니다. 경영 과정이다. 경영 과정. 이게 이제 빙빙 돌아가면서 계속 매년 조금씩 개선이 돼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계획, 실행, 통제 및 피드백 요 모든 것이 잘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이 수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경영자는 보면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 또 실행은 잘 하는데 무대뽀로 계획이 없이 실행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계획 실행은 잘 해놓고 결과 평가를 잘 못해가지고 또는 다음번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박자가 잘 들어맞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국가 경영자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겠죠?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경영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해도 박정희 대통령,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장기 집권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받기도 했고 군사 독재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경영자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경영자다. 그야말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치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그야말로 과감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평가를 합니다.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하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번 경제개발 계획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이 프로세스를 수차례 거듭한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와 같은 판넬에 올려놓은 대통령이죠. 여러분들이 뭐 기업 경영자 중에서는 그러면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서 훌륭한 경영자라고 보는 경영자가 누구냐? 당연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정주영 회장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그 훌륭한 경영자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경영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전략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연결을 시켰을 때 경영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관리활동도 마찬가지 관리, 계획, 실행, 통제, 운영활동도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3박자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 9개 셀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 기업은 뭐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짚어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체크리스트. 내지는 진단표가, 조직 진단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어떤 경영자를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보게 되면 그 양반이 왜 훌륭한가, 그 양반이 뭐가 모자라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정희 회장님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에 경영의 컨텐츠 중에서 제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죠. 전략.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최고 경영자는 훌륭한 전략가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훌륭한 전략가가 이끌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정희 회장님의 전략 능력은 어땠느냐? 경영 전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경영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위 부문 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것이 경영 전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기회 포착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위 부문 간의 갈등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목표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든지 또는 서로 그 사상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될 역할이 최후 경영자한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주 드는 예로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의 목표는 물론 이제 고객 만족이 되겠죠. 고객 만족일 텐데 이 마케팅 담당 이사는 고객 만족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차를 다양하게 생산해야 된다. 여러 개의 차종을 각 고객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성별, 또 소득별 이런 그 차종에 대한 기호가 다르니까 여러 차종의 그 자동차를 조금씩 생산을 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 그 생산거래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 제품을 조금씩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차값이 비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거래 담당자는 계속해서 차종을 단순화해야 된다. 단순화. 몇몇 차종만 생산을 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만이 원가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길이 다를 뿐이지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둘이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최고 경영자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의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미래 모습 또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속담에도 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전략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된 놈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학생들이 무슨 뗀 놈 이래가지고 무슨 중국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대놈이죠. 대놈. 대놈이라고 하는 것은 조련사입니다. 조련사. 그래서 곰을 훈련시켜가지고 쇼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대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럼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왜 대놈이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곰이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손님들 앞에서 쇼를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대가는 밥 한 끼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전부 대놈이 다 먹고 있다. 억울하죠? 분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 바로 이 전략적 사고방식을 누가 했냐? 대놈이라는 조련사가 전략적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고문을 훈련시켜가지고 관객들 앞에서 묘기를 보이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은 대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곰도 대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놈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략적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북선, 얼마 전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거북선을 디자인하고 만든 기술자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군관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대용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순신 장군만 알지. 거북선은 오로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이 실제 기술자도 아니고 실제 배를 거북선을 디자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판옥성이라 해가지고 나무로 가지고 만든 배만이 뜰 수 있다, 물에.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던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전쟁에서는 불도 잘 나고 파괴되기도 쉽다 하는 약점을 갈고 있지만 뭔가 좀 튼튼한 배를 만들고 싶었지만 쇠로 가지고 배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안 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다. 일단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죠.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다. 그 양반이 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낸 사람은 나대용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낸 이순신 장군이 바로 거북선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전략가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누구하고 누가 싸운 거죠? 옛날에 그리스하고 트로이라고 하는 국가가 싸운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의 긴 전쟁을 거치면서도 결판이 안 나고 있던 때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 목마에다가 군사를 숨겨가지고 철수를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전략가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트로이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가 트로이를 침범을 해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결판이 안 나니까 오디세우스가 꾀를 냈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이 상징 같은 거대한 목마에다가 군사를 숨겨놓고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철수. 우리는 뭐 도저히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트로이 군사들이 야 이겼다 드디어.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 트로이 목마를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새벽에 그 목마 안에 있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트로이 성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성문을 열으니까 그리스 군사들이 일시에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켰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전쟁 과정에서 최고의 용사, 가장 싸움을 잘한 사람은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킬레스라는 장군 대신에 장군보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전략가입니다. 전략을 세운 사람이에요. 실제 칼을 휘두르고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은 아킬레스지만 그보다는 오디세우스가 훨씬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도구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노력을 덜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전략이다.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을 잘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전략은 뭐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전략가로서 뭐가 중요했냐? 전략 설정의 제일 요소는 환경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농업 위주의 그런 산업 구조에서 그야말로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국내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은행에 국민들이 예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가도 돈이 없어요. 예금이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해외에서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를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다 팔아야만이 또 달러를 벌어와 가지고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과제를,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 따라서 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좁고 가난한 국내 시장에서 발부동을 쳐봐야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가진 나라와 거래를 해야 달러를 끌어올 수 있고 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한 같은 문에서 놀다 보면 실력을 내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해봐야 백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의 이 전략 설정 방향 굉장히 우리는 시사점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창기부터 기업의 경영 방향을 어디로 설정했냐. 해외 지향 경영을 했습니다. 해외 지향. 해외로 나가야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네, 현대건설 6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해외 건설공사,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이 건설공사는 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얻은 경험,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또는 중동의 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서 가지고 필수 불가결한 경험을 축적하는 기초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태평양 과학열도에서의 공사, 알래스카 북극 산속에서의 다리공사 이런 것들이 초창기부터 현대건설은 해외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은 매우 낮지만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67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최대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용 자동차 이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모델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현대자동차의 절체절명의 목표였죠.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해야 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중공업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외국 선박을 수주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왔고 또 그게 필요한 자금을 영국에서 조달해 온 이런 것들을 본다면 처음부터 해외 지향 경영이다. 현대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할 때부터 미래의 산업의 핵심은 전자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하에서 이 전자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찌 되느냐? 미국 실리콘밸리 전자기술의 핵심 거기에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고 막대한 R&D 투자를 하고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해소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전략 설정의 방향이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의 전략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시베리아 개발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 구상.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그 탁월한 전략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냉전 체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독재 체제가 붕괴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골바초프의 개혁 정책, 개방 정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90년대 초에 소련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국가들도 동시에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된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냉전 체제가 종식된 시절이다 이렇게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회주의 진영에 속했던 많은 국가들이 동구권을 비롯한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지구촌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국과 소련 간의 경제 협력 발전을 도모를 하게 되면 이 소련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북한 평화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신 내용은 연해주 비즈니스 센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997년도에 호텔 겸 비즈니스 센터를 연해주에다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러시아 개발, 시베리아 개발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도에 골바초프하고 면담을 해서 성사시킨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에 또는 일본에 또는 여타 서구에 수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금리와 운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고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라고 하는 야쿠츠크 가스전하고 파이프라인으로 북한을 경유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 남북 다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 통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통일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엄청난 활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한국 러시아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그 두 국가가 힘을 합치게 되면 환동해권 중심 국가,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추적인 국가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추진을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충분히 실천을 못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의 전략적 감각을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정주영 회장님의 이런 감각을, 이런 전략적 구상을 지금 현재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극동 시베리아의 잠재력은 인구가 1억 5천만, GRDP가 1조 달러,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묶게 되면 환동의 경제권이 될 것이고, 이쪽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환동의 경제권이고 러시아하고 동북아 경제권이 되겠죠. 이쪽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한국하고의 합치게 되면 환항의 경제권이 되겠죠. 어떤 경제권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 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신 거고,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 보고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1등이죠. 전 세계 매장량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임산물 등등으로
세계적인 자원에 보고 널리 알려진 얘기죠. 이 가능성을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정정회 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국 러시아가 이어갈 3대 신실크로드라고 하는 전략을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철의 실크로드,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것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에서 러시아의 농림 산림 자원과 한국의 경영 체제를 접목하기 위한 녹색 실크로드 구상, 에너지 실크로드 구상, 석유와 가스 개발을 협력을 해서 공동 개발한다는 그러한 구상을 하면서 실제 우리 정부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에너지 개발을 같이 하려고 지금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고요. 북한을 거쳐서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또 송요관도 연결해서 극동 지역의 LPG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그 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동북아 경제 협력체를 구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영내 평화 체제, 남북 통일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